지금 자 거기 여기 보시면 파트 2잖아요. 파트 1은 뭐였을까요? 지금 165페이지 보시면 파트 2 돼 있잖아요. 파트 1은 뭐였을까요? 아니 지금 보면 파트 2가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파트 1이 앞에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공시법 배우는데 사실관계를 배우는 게 지적에서 이제 파트 1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뭐에 대해서? 등기부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야. 자, 등기부는 종이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전산 처리되고 있을까요? 종이였다가, 이 등기부도 처음 만들어진 때는 언제 했을까요? 일제시대 때요. 종이였겠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96년 그때부터 뭐 시작했어요? 전산처리해서 지금은 종이 등기는 전부 다 폐쇄시켰었네. 다 뭘로? 전산처리였네. 근데 종이였든 전산처리였든 등기부는 크게 세 부분인데 일단은 다음에 이제 실물을 보기라고요. 등기부를 떼보면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네.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지금까지 등기부 한 번도 안 보십니다. 한 번쯤 봐셨죠? 뭐 매매 계약을 하시든 아니면 전세 계약 하시든 중개업소에서 등기부 떼줘요, 안 떼줘요? 떼주잖아요. 자, 이제 거기 기억 떠올리시면서요. 내용은 실물은 다음에 1월 달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표제부, 갑구, 을구 되어 있습니다. 자, 표제부에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요. 여기라면 울산광역시 남구 무고동 107번 땅 지목대 면적은 5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표제부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실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대장이 없는 땅은 등기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여기에 있는 지목, 여기에 있는 면적은 등기관은 현장조사 안 나간다고 그랬죠.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져야 뭐 하는 거요? 등기부를 만드는 이 표제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뭐가 된다? 사실의 등기. 자, 그런데 표제부 보여주려고 등기 만든 게 아니죠. 갑굴구를 뭐라 하냐면 권리 등기입니다. 권리를 보여주는데 왜 갑구와 을구가 나뉘냐면 갑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갑구는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도 무슨 관? 소유권을 보여줍니다. 최초라는 게 무슨 등기야? 최초라는 등기야. 보존 등기야.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 갑, 성명, 주소, 번호 나오고요. 을구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뭘 보여주는 거죠? 소유권 이해 권리.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 지상권. 그러니까 우리 등기는 여기다가 소유권, 저당권을 다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의 보존, 소유권의 이전은 갑구에다 하고 소유권이 아닌 여기에 뭐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는 국민은행, 금액은 채권 최고액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을구에다 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보면 등기부가요. 표제부와 갑구는 있는데 을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이 많아서 대출 받을 일이 없다. 땅 빌려줄 일이 없다. 그러면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없다면 여기에 쓸 게 없을 때는 뭘 투자하는 거예요? 을구는 두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할 때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만 한다. 세 부분인데 옛날에는 뭘로 있다가 종이로 있다가 지금은 전산처리 됐습니다. 자, 이제 등기 절차의 흐름을 한번 봐볼까요?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을한테 매매가 됐습니다. 1억에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통상 보게 되면요. 매매 계약을 5월 1일 날 하면서 계약금 얼마 주는 거예요? 통상 10% 줍니다. 꼭 10% 줘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사무실에 전세하는데요. 자, 전세 1억 2천인데 꼭 1200 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뭐 1000만 원을 주든 자고 계약에 증금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관행이 이제 얼마 주는 게 10% 주는 거죠. 6월 1일 날 중도금 4천만 원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잔금 7월 1일 날 치르면서 이제 얼마 주는 거예요? 5천만 원 치르면서 이렇게 계약이 진행이 되죠. 자, 이랬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이분에게 잔금 5천만 원만 넘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금 넘겨야 되는데 뭐 받아야 돼요?
등기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뭐하고 같이 받는 거야?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받고, 그 다음에 열쇠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이분이 이제 뭐하러 가는 거죠? 등기소에 신청하러 갑니다. 혼자 갈까요? 둘이 갈까요? 혼자. 누구 혼자 갈까요? 자, 갑은 낮잠 자고 있는데 우리 혼자 가서 등기 신청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건데 내가 의사표시도 안 했는데 우리 혼자 가서 등기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여기서 갈 때 혼자 갑니다. 누구 혼자 가요? 법무사 가요. 그럼 법무사는 지금 나이 뭘로 가는 거예요? 대리인인데, 자, 민법 총칙 지금 대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이 끝난 게 아니고 선생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민법에서요, 쌍방대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보십시오. 갑이 친구한테요, 내 부동산 좀 팔아달라. 또 내 부동산 좀 사달라. 이걸 만약에 한 사람이 대리인이 된다면 무슨 결과가 되겠어요? 이쁜 놈한테 유리하게 하겠죠. 이렇게 쌍방대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 매도인 대리인 따로, 매수인 대리 따로인데 여기서는 봐주는 거죠. 등기라는 것은 단순한 이행에 지나지 않으니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등기에서는 인정이 된다고 들어보셨죠? 원래는 쌍방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봐봅시다. 야, 내 땅 좀 팔아달라. 야, 내 땅 좀 사달라. 근데 이걸 누가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하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등기 쪽에서는 민법 124조 단서가 있잖아요. 단순한 채무 이행에 지나지 않을 때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도 되는데 바로 등기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무사 맡길 때 누구한테 맡겨요? 한 사람한테 맡기죠. 그럼 이게 무슨 대리예요? 갑의 대리인 A, 을 대리인 A, 쌍방 대리지만 등기에서는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더라도 이건 공동신청인 거예요? 단독신청인 거예요? 공동신청인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은 참여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혼자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등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제 법무사한테 안 맡겨 직접 간다면 두 사람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공동신청하는데, 자, 이렇게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접수를 받는 거죠? 그날 당직이 누구였냐면 홍길동이라는 등기관의 당직이었습니다. 자, 신청해서 접수된 때가 언제였냐면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7일 5시 50분이었습니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등기관은 집에 전화해야 되겠죠. 오늘 야간에 일이 생겨서 좀 늦겠다. 왜냐하면 지금 5시 50분에 접수됐으면 이렇게 야근할까요? 퇴근할까요? 퇴근해야 되죠. 몇 시 퇴근이요? 6시 퇴근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합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심사를 했더니 이건 잘못됐더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각하시켜서 등기 안 받아주겠죠. 근데 요건이 갖춰지면 등기관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에다 뭐 하죠? 기록하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 자, 다음날 출근해서 12월 8일 아침 9시 20분이었습니다. 9시 10분이요. 왜 9시 일 안 하고 9시 10분부터 일하죠? 출근했으면 10분 동안 뭐 해야 돼요? 커피 마셔야 되죠. 그래서 10분 동안 컴퓨터에서 갖춰주면 여기다 기록합니다. 여기 기록한다는 말은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는데 하나 해줄 일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누가 처리했어요? 홍길동이었죠. 이 업무를 담당한 등기관이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는 홍길동이는 등기관으로 발령받을 때 아이디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뭘 남기냐면 누가 일했다는 걸 남기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보면 식별 보는데 오늘은 그냥 아이디를 남깁니다. 그럼 여기 뭐가 나왔냐면 홍길동이라는 등기관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일했다는 게 나왔는데 이렇게 아이디까지 남긴 때가 9시 20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등기가 맞춰졌죠. 소유자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자, 질문입니다. 틀려도 되니까 과감히 찍어야 됩니다.
의리 소유자가 된 날짜는 12월 7일일까요? 12월 8일일까요? 문제가 되겠죠. 등기 마친 날이 며칠이야? 12월 8일인데 접수된 날은 12월 7일. 자, 언제 소유자 된 걸로 볼 거냐? 학설이 대립해서 우리 법에 조문을 뒀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언제로 소유자 된 걸로 봐야 될까요? 올해 시험 문제였습니다.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내년에도 나옵니다. 자, 책 보시고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자, 166페이지야. 중간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별표 크게 하시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자, 어디서부터 밑줄에 가야 되냐면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는 뭐한 때부터? 접수한 때. 그러니까 우리 법의 태도는 등기를 마치게 되면 마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로 말한다. 소급해서 인정한다고요. 근데 이걸 만약에 표현을요.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접수했는데 다음날 출금 못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안 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표현이 여기서 나와야 돼. 등기를 뭐 하게 되면 마치게 되면 뭐한 때로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히 합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언제 써먹냐면 이 등기를 볼 때 보면 뭐가 여기 나오냐면 접수일자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 이 접수일자가 뭐가 되는 거야? 효력 발생 시기가 된다고요. 여기 접수일자는 며칠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며칠자로 12월 7일자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 걸로 보면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데 왜 시험에 나오냐면 접수인데 여기가 지금 하루 걸렸죠. 이게 만약에 12월 9일 5시 50분이었습니다. 그러면 12월 9일은 내일이죠. 내일 국회에서 중요한 날이죠. 자,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출근 안 했습니다. 일요일도 출근 안 했습니다. 며칠 날 출근한 거죠? 12일 토요일 11일 치고 며칠? 12월 12일이죠. 그럼 이제 여기다 기록된 건 며칠이야? 12월 10일인데 그러면 며칠 차이가 나요? 3일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언제 소유자 되는 거예요? 그래도 며칠? 12월 9일이야. 여기는 간단해 보이죠? 이게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1500세대야. 접수 받았습니다. 입력하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한 일주일도 걸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2011년 등기법 개정 전에는 문구가 없다 보니까 판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정법에 이걸 둔 다음에 계속 홍보하기 위해서 시험에 낸다고요.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 아니라 마치면 언제로?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페이지 2번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여러 가지 표현인데 거기는 줄 긋지 마시고 단어들 보면서 상상만 하십시오. 자, 가로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과 2번 무슨 주야 무슨 주가 있죠? 이 말입니다. 등기부를 편성할 때 우리나라는 물건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쉽게 표현하면 등기부 뛸 때 소유자 이름을 알아야 됩니까? 집원을 알아야 됩니까? 집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기준인 거예요? 물건이 기준이잖아요. 그냥 거기 물적 편성지에다 대충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다 자 대고 힘주고 칠 거 없습니다. 반대말은 뭐가 있는데요? 인적 편성인데 이건 등기법 한 바퀴만 돌면 아주 쉬운 말이고 그때는 안 봐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대립하고 있어요? 공동신청이냐 단독신청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다? 공동신청이나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분이 안 넘겨준다. 이 사람이 소송에서 뭐 받으면 판결 받으면 그때는 뭐겠어요? 단독이지만 단어만 해석하시라고. 원칙은 뭐다? 공동인데 뭐 할 때도 있다. 단독. 뭐 그 정도 옆에다 뭐 판결 정도 써놓으면 판결 받으면 뭐 하면 돼요? 단독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일까요? 실질적 심사일까요? 우리 시험에요.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에 대해서 서술하시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옆에 있는 설명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재현할 필요가 없다고요. 느낌만 맞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심사다? 그럼 여기 할 때 등기관 심사할 때 뭐만 보고 심사하는 거예요?
서류만 보고 심사합니다. 현장에 돌아다닌다는 할 때 또는 원칙적으로 너희들 진짜 매매했어? 라고 구두신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고요. 뭔마 서류만 보고 한다고요. 그렇게 형식심사 개념 잡으시면 옆에 있는 설명들을 읽으시면서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이구나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성립요건주와 대항요건주는 묶어두시고 성립요건주에다 별표 쳐두시고요. 이건 제가 민법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186조의 문제인데 민법 시간에 들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가로 5번 공신력이 자 동그라미 2번과 3번 묶어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 공신력이 인정, 3번은 부정. 자 거기 4줄 읽으신 다음에 느낌을 하나 봐볼까요? 자, 공신력이란 말은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공시 방법을 믿은 사람에 대해서 믿은 대로 해면 줄 것이냐. 지금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하러 보여야 돼요? 등기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를 믿은 사람에 대해서 믿은 대로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 자, 지금 현재 등기를 떼봤더니 누구 거예요? 을매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을이 하자는 말이에요. 처음 보는 놈인데 내가 이 땅 소유자다. 내가 이게 지금 시세가 얼마입니까? 일단 5억이라 했던 내가 이걸 금매로 3억에 팔고 싶다. 자 하면서 중개업자한테 뭐라 하면요. 자 당신이 얼마에 팔아도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3억만 입금해달라. 이런 물건을 의뢰받으면 중개업자는 가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지금 시세가 얼마라고요? 5억인데 처음 보는 놈이 와서 이거 내 땅 주인인데 내가 이 땅 소유자인데 3억만 입금시켜주고 얼마 받아도 내가 계약서 도장 찍어줄 테니까 3억만 받아달라. 딱 머리 굴렸더니 이거 4억이면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금매로도요. 그럼 수수료가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매수인 맞췄습니다. 3억에 맞춰서 자 원만하게 돼서 이렇게 등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뒤에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 전문 사기단인데 서류를 유조해서 뭐 했다? 등기를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뭐 했다? 처분을 했다. 자, 이제 누구도 알게 됐어요. 갑도 알게 됐죠. 자, 이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자,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인데 자, 병이라는 사람은 뭘 믿고 거래했죠? 의뢰 등기를 믿고 거랬는데 자, 이 사람이 서류를 이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무권리자와 거래했는데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비록 등기를 믿었을지라도 얘가 실제로 뭐라면 무권리자라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신력을 부정하면 취득하지 못한다는 말은 누구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이 사람.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겠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갑이 이거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한테 그러겠지. 이 등기 뭐 해달라? 말소해달라. 그러면 병이 말소해줘, 안 해줘? 안 해주고 버티겠죠. 소송하겠죠. 자,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야? 갑이 이겨서 말소 판결 떨어지고. 이것도 지어져서 누구 찾아가? 갑은 찾아가죠. 갑은 이제 얼마 날라갔어요? 병은 3억 날라갔죠. 이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오시는 거죠? 중개사고 발생한 거죠. 중개업자한테 네가 중개를 똑바로 안 하고 확인 설명을 잘못했으니까 여기 3억 배상해달라. 자, 라고 소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뭐라 하냐면 니도 잘못했지 않느냐. 이때는 7대3 정도 주게 됩니다. 네 잘못이 몇 %니까 70%고 여기는 30%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9천만 원 정도. 그러면 중개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3억 배상하는 게 얼마만? 9천만 원 배상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문 닫겠죠,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 사람 보호받지 못하네. 그러면서 중개업자가 뭐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하실 때도요. 특히 어떤 물건이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이 사람이 봤더니 등기를 떼봤더니 등기 된 지 얼마 안 됐었네. 자기 앞으로. 그 다음에 얼굴도 모르는 놈이 와서 이렇게 뭘로 하게 되면요. 금매하게 되면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만약에 중개업자가 이렇게 했다면 상관이 없죠. 이런 거 다 확인했습니다. 당신 등기필 정보 보자. 가바트도 확인하고 했다. 그러면 이 중개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겠지만 그냥 1억 번다는 욕심하에 그냥 제대로 보지도 않고 확인 설명도 덜 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신력이 부정된다는 말은 이제 중개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등기부를 보고 중개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권리자인지 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주의 의무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되죠? 배상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이제 중개업자 문제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부만 봐서는 이 사람이 무권리자인지를 알 수가 없었을지라도 이 무효 등기를 믿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무효라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야? 등기 믿고 거래하는 제3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보호를 받는 거죠?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3자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몰랐을지라 뭐 받는 거야? 말소 판결 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바뀝니다. 자, 공신력을 인정한다. 이 사람이 무권리자다. 근데 나는 뭘 믿었다? 등기를 믿었다. 이 말은 믿은 대로 효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한 켠에서 울겠어요? 누가 울 거 아니에요, 지금? 갑이 울죠.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를 좀 안 봤더니 엉뚱한 놈이 유주해서 지 이름하고 팔아먹었는데 누구 것 해버린 거죠? 병 것 해버렸죠. 그러면 병은 보호가 되지만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는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갑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누구 잡으러 가야 돼요? 을 잡으러 가는 거죠.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았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정선에서 딱 잡았더니 얘가 그전엔 에코스 타고 다녔는데 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갑한테 저녁 한 끼 사주면 안 되겠느냐. 돈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여기서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이냐 제3자를 보호할 것이냐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부정한다는 말은 누구를 더 보호하겠다는 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거래하는 제3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 우리나라 등기는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공신력 부정이다 별표라면서 꼭 기억하시라고요. 우리나라 등기는 믿을 게 못 된다. 공신력을 부정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믿을 것도 못 되는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배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책도 없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배울 필요도 없는 걸 뭐하러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죠? 공신력은 없지만 뭐가 됐으니까? 공신은 됐으니까 일단 기초자료는 한번 보시고 1차 자료는 보시되 진짜 거래할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소유자인지 뭐야 돼요? 전부 다 확인까지 해야 되고 아까처럼 등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팔려고 하게 되면 뭐 해야 되고 의심하고 확인해 봐야 되고 전 소유자도 뭐 해야 돼요? 이 사람 검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보면 전 소유자 나와 있겠죠. 전 소유자로 알 수 있는 방법부터 해서 중개업자라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땅이니까 뭐 하는 거죠. 동네 수소문에서 이 사람 찾아내서 아는 사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판 적 있느냐?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이런 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공신력 없다는 말은 부동산 거래가 그만치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은 거기야.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부정된다. 등기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만 잡아주시고요. 자, 큰 2번 등기 종류도 자 이번에는 그냥 동그라미만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에 따른 분류 가로 1번 2번 동그라미 칠 단어가 뭔지 제가 칠판에 써놨거든요. 가로 1번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가로 2번은 권리 등기는 이거 써놨잖아요. 표제부를 우리가 뭐라고요? 사실의 등기 갑굴구를 권리의 등기인데 나머지 밑줄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읽거나 그냥 제목 정도 잡으시라고요. 두 번째는 뭐에 따른 분류예요?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 지금 보지 마시고요.
다다음 주에 살짝 할 거니까 이런 명칭만 잡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뭐에 따른 물리냐. 효력에 따라서 눈으로만 읽어가십시오. 뭐 종국 등기니 예비 등기니 뒤에 바로 나오니까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뭐에 따른 물리죠. 자, 주등기라 동그라미 하시고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독립등기인데 가로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무슨 등기? 부기 등기란 말 나왔죠. 자, 이따 부기 등기는 설명할 거니까 그 정도 명칭만 거기서 체킹해 놓으시고요. 자, 오른쪽 가서 보시면 큰 3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등기대상 거기다 별표 한 크게 하나 쳐두시고요. 자, 목차를 제가 잡을 테니까 이것도 목차만 잡아주십시오.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거 정하거든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물건 정했습니다. 2번은 제목이 뭐라고 했겠어요? 순서가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그 물건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거죠. 3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겠어요?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정했다. 그 물건에 대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정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렇다면 그 권리의 변동 시에 등기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이런 수로 간다고요. 자,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갔어요. 다시 앞으로 오셨어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인데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대상이 되고 동산은 그러니까 동산도 특별법에 따르면 등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무슨 법이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대상이고 동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민법 시간 이거 배웠을 것 같은데 부동산이란 뭘 말한다? 아직 안 배웠구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자, 토지는 당연히 등기 대상이 되는데 토지의 법률적 단위가 뭘까요? 필지. 필지는 지목이 정해진데 우리나라는 지목이 몇 개일까요? 그래서 토지는 당연히 지목 28개로 분류해서 다 모아놓은 게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거든요. 거기 토지 바로 밑에 표 보이십니까? 거기 표에다가 별표 한 3개 쳐두시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정말 거짓말 못해서 시험장 가기 전까지 100번은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민법 시간 할 건데 우선 표를 가지고 쭉 읽어보십시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와, 닿습니까? 여기다 설명할 건데 이 그림도 10번은 칠판에 그릴 거니까 따라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면서만요. 이게 무고동 15번 땅입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렇대요. 내가 내 땅 반 틈만 너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하면 등기소는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15번 땅 한 필지인데 갑이 하는 말이 이 땅 반 틈만 너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할 수 있겠느냐? 아직 물권법을 안 했겠지만 물권법의 대원칙이 일물 일권의 원칙이거든요. 이걸 하게 된다면요. 여기는 누구 건데? 갑 건데 여기는 누구 것 되죠? 을것 돼버리면 일물 이권 돼버리잖아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은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누가 질문하시더라. 아니 분할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한 여기서요. 이걸 분할해서 만약에 15번과 15의 1번 갑의 것인데 이걸 을한테 넘기면 이건 부동산 일부입니까? 부동산 전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하나의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분할해버리면 분할해서 이걸 파는 것은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부동산 전부가 되는 거죠. 이 문구 속에는 뭐가 암시가 되냐면 하나의 물건인데 뭐 하지 않고서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일물 일권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서 뭐 할 수가 없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제일 질문 많이 받는 게 2부 지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물권법에도 이 말이 나오고요. 등기법 강론도 나오는데 이 질문을 제가 5월달까지도 봤습니다. 부동산 일부란 말 속에는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 만약에 부동산 일부인데 이걸 만약에 분할하면 이건 뭐가 돼? 부동산 전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당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했더니 자 여기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왜 못하느냐. 저당권은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가능한 건 아니냐. 그런데 저당권은 필연적으로 돈을 못 받으면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 경매에서 을이 낙찰받았다. 그러면 을은 어디만 받는 거예요? 여기만 받잖아요. 그럼 또 일물몇권 되는 거예요. 이권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도 뭐도 안 된다. 저당권도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하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 이거 팔고 싶다. 분할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파는 건 부동산 전부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땅 반 틈만 저당권 할 수 없지만 이걸 뭐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그건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부동산 전부가 되잖아요. 이 단어의 뜻이야. 부동산 일부란 말 속에는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할하기 전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이건 가능하죠. 누가 찾아오세요? 땅 좀 빌려달라. 땅을 빌리는 건 지금 뭐예요?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게 땅 사용할 때 전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 말? 일부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할 때는 이 토지를 뭐 하지 않고도 분할하지 않고도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지상권 같은 명의권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거기 표 첫 번째 줄 읽어주시면 괜찮지. 부동산 일부에 대한 영익물권 임차권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무엇은 안 된다.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이거 몇 번 나온다고요? 100번 나오는데 제가 놀란 경험을 했습니다. 100번 나오는데 이걸 99번 들을 때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100번째 이해를 했는데 이 100번째 이해한 때가 시험 전날이냐 뒷날이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이분이 99번 때까지 못했게 되면 칠판에 이거 99번 나올 때마다 얼굴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험악한 표정 짓다 그러면 다른 거 공부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해하시고 일단 이해는 하시라고요. 땅 한 필지다. 거기에 대해서 분할도 안 하고 일부만 팔아먹는 것은 등기하는 것은 일물권 깨지니까 안 된다고요. 하지만 땅 일부를 뭐 할 수는 있다. 빌려줄 수는 있다고요. 자, 이건 그래도 상대적인데, 자, 표 아래쪽 보시면 제목이 바로 되어 있어요. 권리 일부 지분인데, 이건 지금 설명하더라도 여러분 중에 50%만 이해해도 성공입니다. 아직 민법 안 한 거기 때문에. 설명 들으시고 안 되면 물음표만 던져놓고 하십시오. 16번 땅입니다. 봤더니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부인이야.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내 지분을 병에게 팔겠다. 이렇게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입니다. 이때는 다른 공유자 뭐 받지 않거든요. 어려우시면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받았잖아요. 공동 상속 받았죠. 그러면 아들이 누나 동의 없이 지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았다간 한 대 맞습니다. 그래도 팔아먹을 수는 있잖아요. 지분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저당권 할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어려워집니다. 내가 이 땅을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등기를 떼봤더니 뭐로 돼 있어요? 공유로 돼 있습니다. 근데 중개업자가 연락해서 계약서 쓰자고 했습니다. 했더니 남편은 출장 가서 못 오고 누구만 오냐면 부인이 와서요. 우리 남편은 내 말이라면 깜빡 죽는다. 그냥 나하고만 뭐 하자. 지상권 하자. 이렇게 지상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책에 표를 봤더니 얘는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야, 네 혼자 이 땅을 다 빌려주면 다른 공유자는 뭐 껍질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이때 하려면 누구랑 해야 돼요? 공유자
전원하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표를 오해하면 안 될 게, 공유일 때는 영위권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하려면 누구랑 해야 되고 전원하고 해야 되고 누구랑 하는 것은 안 된다. 공유자 중에 1인 지붕 위에 뭐 할 수는 없다. 영위물권 할 수는 없다고요. 이와 관련된 걸 아마 민법 시간에도 또 배울 겁니다. 민법 이제 하는 게 많으니까 이걸 강조하지 않겠지만 등기에서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몇 번 듣게 된다고요? 오늘 들었으니까 몇 번? 99번 듣게 됩니다. 언제 얼굴이 확 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면 이 표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일물권의 원칙과의 왜? 지분 처분이냐 공유물 처분이냐. 일단 별표라도 몇 개 해두시면 돼요. 3개 해두시면 되는데 자 별표 했습니다. 그러면 별표 해놓은 것은 별표 해놓은 걸 봐야 됩니까? 별표만 봐야 됩니까? 어떤 분은요 별표만 쳐놨습니다. 내용을 안 봤더니 나중에 책을 털면 별만 떨어집니다. 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별표란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자, 토지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쪽 갑니다. 그 정착물인데 정착물은 원래는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이거 봐주죠.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와 독립성을 인정해서 따로 뭐 해줘요? 건물 등기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와 뭐가 따로 있어요? 건물 등기인데 이 건물이라 하려면 3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 자 찾아서 이제 밑줄 쳐보십시오.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용도로 이용돼야 되고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3가지 찾았습니다. 지붕과 벽, 주벽 있고 그 다음에 정착되어 있어야 되고 용도가 있을 때 뭐가 돼요? 건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 놓고 판단해 보십시오. 토지에 정착이 안 돼 있으면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용도성이 없어도 건물이 아니다. 벽이 없어도 건물이 아니다. 지붕이 없어도 건물이 아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는 뭐 하시고 일단 건물이라면 이 3가지를 갖췄을 때 뭐가 된다? 건물이 되고 건물은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구분 건물인데 얘도 그림 하나 보시고요.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다.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이게 봤더니 60세대다. 이거 하나하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301호인데 이걸 이제 법에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컨닝해도 됩니다. 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 그럽니다. 전유 부분은 이렇게 독립한 물건으로 봐주는데 이게 되려면 2가지 요건인데 자 거기 독립성 2군데다 밑줄 치면서 읽어보십시오. 무슨 독립성도 있어야 되고요. 구조상 독립성도 있고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요. 구분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파트 이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넣어보고요. 이런 것까지 외우게 된다면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뭘 말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구조상 공용 부분일까요? 건물의 구조상 누가 봐도 공용임이 명백한 거 뭐가 있겠어요?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입구에 있는 경비실, 여기 있는 물탱크 누가 봐도 공용임이 명백하잖아요. 이거 등기 둘까요 말까요? 등기를 둘 필요가 없다고요. 누가 봐도 공용이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단어를 이제 반대서 가면 이건 무슨 부분이죠? 규약상 공용부분이란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자, 이게 아파트 가봤더니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더라. 자, 이게 단지 바깥에 있으면 독립한 물건이죠. 단지 안에 있어도 독립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분은 뭘 두는 거예요? 등기를 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등기를 할 때 저 앞에서 크게 몇 부분이었죠? 표지부 두고 뭐 돼야 돼요? 갑구 두고 을구 두는데 이 관리사무소는 동대표 겁니까? 분야회장 겁니까? 관리사무소는 동대표 겁니까? 분야회장 겁니까? 전원 거죠. 그러면 여기 소유자를 몇 명 써야 돼요? 60명 써야 되죠. 그러면 관리사무소 등기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표정은 60명 정도면 쓸만하다.
LH 3단지 1600세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사무소 소유자도 몇 명 나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징을 둡니다. 등기를 두긴 두는데 여기는 갑구와 얼굴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없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표지업에 표시번호 1번에 뭐 철근 콘크리트 조건물 1층 면적 2층 면이 나오고 여기에 2번에 뭐라고 나냐면 LH 3단지 공용이다 라는 문구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뭘 두지 않는 거예요. 갑구 얼굴을 두지 않지만 여기 표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공용이 나왔잖아요. 다시 질문입니다. 복도는 등기부 둔다 안 둔다? 관리사무소는 대상은 되는데 뭔만 두는 거예요. 표지만 두게 된다고요. 대상을 물어보면 대상은 되지만 특징이 뭔만.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등기부를 떼보면 등기가 있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을구도 없고 갑구도 없다고요. 원래 등기는 갑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을구는 없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뭐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고 뭔만 표제만. 그럼 거기 책에서 이제 묻지만 잘 쳐보십시오. 니은번 공용 부분 A번이 무슨 공용 부분이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은 등기할 수 없다. 하지만 B번 관리사무소 노인정 같은 규약상 공용 부분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옆에다 하나 써두시면 되죠. 있는데 뭔만 두더라? 표제부만 둔다고요. 자, 물건 부분은 더 자세한 건 더 뒤에 기본서 나오면 되죠. 일단 물건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큰 2번은 제목이 뭐가 되겠죠? 권리인데 거기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고 그냥 이번에 넘어가십시오.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뭘까요? 아마 다음 주 민법 시간에 할 겁니다. 물건에 관한 권리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물권이지만 등기할 수 없는 물권도 있고요. 채권은 등기 안 해도 되지만 채권 중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막 줄치고 싶겠지만 놔두시고요. 두 바퀴만 돌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구조만요. 등기는 뭐에 대한 등기를 한다? 물권은 등기를 하고 채권은 등기를 안 하는데 물권 중에서도 등기할 수 없는 게 있고 채권 중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 거기 밑에 표가 약간 잘못된 게 있으니까 따로 보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기억해내시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제 권리 봤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권리 변동인데 자 거기 가로 1번 민법 186조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가로 2번 187조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자, 오늘도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 건데 자 이런 등기를 떼려면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가야 된다. 여기는 민원24시 하면 안 됩니다. 민원24시는 행정부 쪽이고 여기는 어디 가야 돼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숙제는 뭐냐면 인터넷 등기소 가서 등기부 아무거나 하나 떼오십시오. 물론 여기도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요. 공인인증서 하나 등록하시고 여기도 신용카드 하나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뗄 때 금방 뗄 수 있거든요. 해서 등기를 하나 떼오시고 다음에 프린터로 뽑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린터로 뽑아오시면 자 등기 기록이 지금 이렇게 가로가 길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면지가 있겠죠. 그 뒤에다가 민법 186조하고요. 187조를 10번씩 써오십시오. 10번씩 써온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가 저 앞에서 입장시킬 때요. 10번씩 썼으면 다 암기했겠죠. 외우신 분들만 여기 입장을 시킵니다. 못 외우신 분들은 뒤에 서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숙제를 내드리냐면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10번 정도 썼으면 외워지겠다 그러죠. 10번 쓰고 20번을 쓰고요. 그리고도 외우려면 한 줄밖에 안 됐는데도 그게 안 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부터 해야 되냐면 옛날처럼 내가 외워지지 않는다. 알고 나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됩니다. 근데 아니다. 나는 옛날처럼 암기를 잘할 수 있다라고 전제가 잘못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다 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숙제는 인터넷 등기소도 한번 보시고 이거 186조, 187조 오랜만에 한번 필기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암기가 되는지 한번, 당연히 암기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암기를 못한다는 걸 내가 알아야 뭐 하는 거예요?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 한 분씩 일어나서 암기 되는지 테스팅을 하고 수업 들어갑니다. 아니요, 그냥 오십시오. 또 숙제 안 했다고 수업 빠지면 더 손해니까. 일단 떼서 오십시오. 한 번씩 무엇을 해보시라고. 써보시고, 애울려는 한번 노력해보시고, 안 외워지는구나. 그러면 문장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키워드는 잡아낼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키워드 잡아내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주관식입니까? 서술형입니까?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외울 건 없지만 안 외워진다는 거다. 와, 그러면 내가 외워야 될 걸 최소화시켜야 되겠구나.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놓을 것이냐. 한번 연습용이라고요. 다음 주에 숙제 정말 해오셔야 됩니다. 여기 186조, 187조는 워낙 중요한데 아마 민법에서 한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건 나중에 2월 달에 강의할 때 보기로 하고요. 몇 조만요. 186조, 187조만 많이 읽고 오시라고요. 거기 오른쪽까지 이번에는 넘겨주시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큰 4번 제목이 뭐라고 봤겠죠? 여기도 지금 목차만 잡아갑시다. 자, 이 뭐였냐면 등기를 마치면 효력이 발생할 건데, 자, 목차를 잡아보십시오. 자, 1번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효력하고 가로 열고 이 말이 나왔죠. 자, 그러면 큰 2번은 제목이 뭐가 있어요? 자, AB 등기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목차가 뭐가 있어요? 가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름 짓는 과정만 봐보십시오. 등기를 마치면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종국 막바로 발생되는 거. 이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등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뭐만 됐다는 거죠? AB만 되어 있단 말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등기 대표가 바로 봐야 돼요.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다다음 주에 워낙 자세히 할 거니까 가등기 있다는 거 이게 제목 잡으시고요.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요. 그럼 효력이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종국 등기인데 봤더니 몇 가지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6가지 효력인데 가로 1번 권리 변동적 효력 옆에다 186조 이렇게만 써두시고요. 다음에 설명하라고요. 가로 2번 제목만 읽어주십시오. 등기하면 뭐 할 수도 있다. 대항할 수도 있다. 가로 3번 등기 쓰면 뭐 한다. 추정된다. 제목만 하시고요. 가로 4번 별표를 하시고 무슨 효력이죠? 순위 확정적 효력인데 이건 민법에서 안 배울 거니까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원칙 2번 동그라미 2번 등기 순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질문으로 드릴게요. 등기를 마치면 권리 순위가 정해집니다.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데 동그라미 2번에다 다시 한번 별표를 하시고요. 같은 구일 때는 뭐에 따르고 순위번호 따르고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 따른다. 자, 우리 시험에 한 20번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봐보실까요? 1번 봤더니 소유자가 갑이고 2번 봤더니 가압류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고 자, 가압류 가처분은 다음에 할 겁니다. 여기 봤더니 소유권 가처분이 병 앞으로 되어 있고요. 을구에 봤더니 저당권 되어 있고 2번에 봤더니 전세권이 있는데 얘는 5억짜리 얘는 3억짜리 그런데 얘는 소유권이니까 어디에 나왔겠어요? 갑구 저당권 어디에 나오죠? 을구. 자, 여기서 을과 병은 누가 순위가 빠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번호를 무슨 번호로 하겠어요? 순위 번호입니다. 얘는 몇 번이고요? 2번, 얘는 3번 이렇게 순위 번호가 있으니까 2번이 3번보다 빠르다 이 말이죠. 자, A의 저당권하고 B의 전세권은 누가 순위가 빠를까요? 그러면 지금 A의 저당권하고 B의 전세권은 같은 구에 있습니까? 다른 구에 있습니까? 여기서 구는 동구, 서구, 남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같은 구에 있잖아요. 뭘로 비교를 하면 돼요? 1번, 2번이니까 순위번호 얘가 더 빠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 넘어가서 배당 받는다면 누가 선순위로 받는 거예요? A가 5억 받고 B가 그 다음에 3억 받게 되잖아요. 순위번호로 비교하는 거죠. 얘도 지금 같은 구니까 순위번호인데 자 이거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을의 가압류하고요. A의 저당권하고 누가 빠를까요? 이때는 순위 번호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접수번호 봤더니 123번, A는 봤더니 240번. 그럼 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구의 뜻을 새기시라고요. 그러니까 갑구에 있는 등기하고 을구에 있는 등기를 비교할 때는 뭐가 기준이 안 되니까 순위 번호 안 되고 그때는 뭘로? 접수번호요. 이렇게 등기한 순서에 따라 순위도 정해지는데 예의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양도했습니다. 자, C한테 1번 저당권을 이전해 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번호를요. 이렇게 3번 쓰게 되면 여러분이 C라면 이 채권을 양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렇게 3번 써버리면 누구한테도 지금 밀리는 거죠? B한테도 밀리잖아요. 근데 지금 C가 원하는 건 A의 저당권이고 A의 저당권에 뭘 넘겨받아야 돼요? 순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번호를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이걸 부기등기라는데 그러면 C는 순위가 몇 순위라는 거예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얘가 1순위니까 누구보다 빠른 거예요? B보다 빠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은 B입니까? C입니까? B가 먼저 했지만 그러니까 오른쪽 가서 이제 동그라미 3번 별표를 하시고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래서 이건 하나 예가 되는데 이 사람은 1순위니까 B보다 빠르게 된다고요. 근데 거기 그러나에다 세모하시고 그러나 또 뭐라고 나왔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1-1번과 1-2번이 있다. 누가 빠를까? 초등학생도 한다. 당연히 몇 번이? 1-1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부기등기일 때는 뭐에 따라서?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등기 순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구가 다를 때는 접수번호, 그 다음에 부기등기 순위 무슨 순위에 따르고?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있는 부기등기는 그 순서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요. 이번엔 그 2번, 3번만 잘 잡아두시고요. 5번 제목만 읽어보십시오.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후등기를 저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6번째는 어려운 말인데 취득시효를 배워야 되니까 이번에는 넘어가시고요. 이게 무슨 등기? 종국 등기는 이런 6가지 효력이 있는데 자, 아까 예비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6가지 효력이 없는 등기를 뭐라는 거예요? 예비 등기라고. 예비 등기는 뭐가 있어요?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별표만 쳐두시고 다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가로 2번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처분 제한 등기인데 옆에다 친필로 하나 써놓으십시오. 아까 이거야. 가압류와 가처분도 다다음 주에 한번 설명이 간략하게 될 겁니다. 가압류, 가처분인데 딱 느끼는 공통점이 뭐예요? 다 끌자에 뭐가 있죠?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할 때 문제가 되지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정도만 이번엔 잡아두시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타이틀이 뭐라고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관계입니다. 등기가 효력이 발생되려면 유효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요건이 필요한데 자, 여기도 다 민법, 물권법에 나오는 판례인데 목차만 잡아봅시다. 유효 요건 뭐라고 돼 있어요? 형식적 요건과 뭐가 나와있죠? 실체적 요건이죠. 자, 형식적 요건도 여기서는 단어보다는 내용만 살펴보십시오. 갑과 을이 매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아직도 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넘어요, 안 넘어요? 갑과 을이 매매하고 잔금은 치렀는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러면 을은 소유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등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잔금을 치렀을고 물건을 인도받았을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넘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뭐 했어요? 절차를 정했는데 절차가 잘못되면 등기를 뭐 시키는 거죠? 각하시켜버리겠죠. 각하시켰단 말은 등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러면 거기서 뭔만 보시냐면요. 가로 1번, 2번, 3번 묶으신 다음에
각하 X 하면 됩니다. 뭐 당하지 마라. 각하당하지 마라. 각하당하면 등기 안 나온다. 그러면 결론은 가로 4번입니다. 가로 4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 기록에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당해가지고 각하당하지 않고 등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당해버리면 각하당해서 등기가 안 나오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당하지 말 것. 각하당하지 말 것. 결론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거기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요. 거기 한번 세 줄 읽어보십시오. 얘 또한 앞으로 5번은 보게 될 중요한 판례거든요.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 이제 어디 앞에 쓰죠? 거울 앞에 쓰게 되면 거울은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등기는 거울이다 그러는데 등기는 뭘 보여주는 거울이냐?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당권이다. 네가 저당권자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등기부에다 뭐 해놔라. 이렇게 보여줘라. 그러면 이거 보고서 네가 뭐이구나. 저당권자라고 알기 때문에 여기서 등기는 뭘 보여주는 거울이야. 권리를 보여주는 거울.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내가 거울 앞에 서서 지금 옷매무새를 만지고 있는데 장롱에서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요. 거울이 파싹 깨졌습니다. 어떻게 깨졌다고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파싹 깨졌으면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쳐요, 안 비쳐요? 그러면 거울 앞에 있던 사람도 죽었겠죠. 아니, 거울에 내 모습이 안 비치니까 거울 앞에 있던 사람도 죽었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개소리 그러죠? 아니, 내가 여기 서 있고 거울에 비쳤는데 거울이 깨졌다 해서 거울 앞에 있던 사람이 죽을 리는 없죠. 자, 그대로 이제 밑으로 갑니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을 올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가 돈을 갚을 건 없고 집은 팔아야 되겠고 이 저당권 때문에 집이 안 팔린다. 그래서 서류를 유조해서 돈을 갚은 것처럼 서류 유조해서 이렇게 등기를 봐는 게요. 불법 말소시켰습니다. 이때 A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A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등기 보면 뭐 한 것처럼 보여요? 말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더라도 등기가 보여주는 권리는 뭐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거기 2번 정말 중요한 판례인데 쭉 하시다가 판례 따옴표 했는데 밑줄 치면서 읽어보십시오. 등기는 물권의 무슨 요건이지? 효력이 발생할 때 필요한 것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거울 깨졌다고 그래서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거기 2번 앞에다 한마디만 써놓으십시오. 거울. 그럼 이 거울 가지고 이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써먹어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거울 하게 되면 이 그림입니다. 등기가 깨졌어도 거울에 불법 말소됐어도 이 등기가 표상하던 권리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데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판례인데 거울로 딱 비유하면 쉬운 판례가 된다고요. 이 내용이 아마 민법 시간에도 살짝 나올 겁니다. 민법 시간에 이 말이 살짝 나왔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게 되면 민법 선생님이 그러겠죠.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원래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형식적 요건이고 아래쪽 보면 가로 5번 제목이 뭐라고 되겠죠? 자, 거기는 이번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옛날에는 이 등기가 종이일 때는 이중 등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로 만들었는데 등기가 있다는 걸 모르고 또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무고동 107번 등기가 있는 줄 모르고 또 입력하게 되면 컴퓨터에 탁 타버립니다. 지금은 거의 뭐가 없어요. 이중 등기가 없고 이건 전부 다 옛날 종이 등기 시절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시의성이 좀 떨어지는데 나중에 민법 시간에 판례가 나오거든요. 일단 이중 등기. 부동산이 한 개면 등기도 몇 개 해야 되는데 하나인데 2개가 돼버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옛날 어느 시절의 문제다. 종이 시절의 문제라고만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가서 이제 큰 2번은 제목이 뭐라 됐죠? 실체적 요건인데 이것도 그림으로만 봐볼 수 있어요. 자, 형식적 요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실체적 요건이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민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보십시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하면 누구 것 되는 게? 을 것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건 을 거다 아니다? 지금 실제로 누구 거예요? 등기는 누구 걸로 돼 있지만 을 앞으로 돼 있지만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을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원인이 없으니까 이 사람 무권리자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러면 거기 판례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려면 뭐도 있어야 되고 등기 있어야 되고 그러면 막말로 뭐 없으면 등기 없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등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등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되는 게 실제로도 직거해야 된다고요. 등기 돼 있어도 실제로 직거 아니라면 그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 등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다 판례들이니까 나중에 민법 한번 다 하고 보기로 하고 일단 제목만이야.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무슨 요건도 필요하고 형식적 요건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 실체적 요건도 필요하다. 라고만 잡아두시고요. 근데 그 밑에 큰 3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봐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는 게 아니고 1번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중간에 있는 등기를 뭐 했다?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근데 봐줄 때가 있는데 제목만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가로 2번은 제목 보고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거기 모두에서 두자가 무슨 두자? 한자 보시면 머리 두자입니다. 그럼 뭐가 생략된 거야? 아까는 뭐가 생략됐죠? 중간에 있어야 될 게 생략된 거. 얘는 뭐가 생략된 거야? 머리가 생략됐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건 어려운 거 아니까 다음에 판례 볼 때 보시면 되고요. 가로 3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겠죠? 자, 갑이 을한테 실제로는 증여인데 등기에다는 뭐라고 올리냐면 이렇게 매매라고 올립니다. 왜 이럴까요? 그렇지. 이런 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증여세가 비싸니까 증여인데 뭐라고 올리는 거예요? 매매라고 하면 세금 아끼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증여든 매매든 뭐 하는 거야?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만약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는 가야 됩니다. 일단 제목. 실제와 다른 원인에 따른 등기를 하면 안 되는데 했을 때는 어떻게 해볼 것이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가로 4번은 제목이 뭐라고 됐죠? 얘도 밑에 설명 없이 여러분이 해석해 보십시오. 유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써먹는단 말이죠. 우리가 가끔 TV 뭐 그러잖아요.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뭐 했다? 공금을 유용했다. 근데 회사 돈은 회사 목적으로 써야지 개인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단어만 해석해 보십시오. 무슨 뜻이야?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무효인 등기는 효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무효인 등기를 뭐 하겠다? 써먹겠다. 써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아까 큰 제목이 뭐였어요? 큰 3번 제목이. 아나였죠. 그러니까 목차보 보면 이거잖아. 원래 무효 등기는 써먹으면 안 되는데 아나해준단 말은 써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 써먹냐? 무조건 써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목 보시고 이번에는 문제식만 하시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 아마 물권법에서 먼저 하게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 보면서 이런 게 전부 다 민법과 관련되는 것만 잡아두시고요. 오른쪽은 제목이 뭐라 되겠죠? 등기기관과 설비인데 제목 읽는다고 그래서 오늘 진도 안 나갑니다. 오늘은 10개 나갈 건데 자, 다음 주 거기 할 거고요. 자, 오늘 숙제가 뭐라고요? 인터넷 등기소 와서 등기부 프린터를 뽑으신 다음에 몇 조? 186조와 187조 몇 번씩? 10번씩 쓰고 암기해서 오신다고요. 설령 암기 못했다 해서 결사가거나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암기 못했을지라도 뭐가 돼요? 당당하게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